안녕하세요. 모두들 다 영화를 잘 보셨나요? 네.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이번 그 단편 섹션 구출하라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게 된 장호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광진군 영화제 준비를 같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번에 반빈군 영화제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네. 아시는 분? 네,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를 구출하라. 네네네, 맞습니다.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 이게 이제 이번 반빈곤 영화제의 이제 슬로건인데요. 이번 단편 섹션의 제목이 바로 여기 보시면 구출하라입니다. 누구를 구출해야 하는 건지 아마도 이분들 이 영화 이 네 편의 영화에 이 주인공과 제작을 맡으셨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 네 분의 소개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맨 끝에 계신 분부터. 반갑습니다. 저는 지원주택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연출했고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고 하는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는 활동을 중지하고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정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홈리스 행동에 야하게 다니는 학생 로즈마리입니다. 네, 저는 서울여학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서울 동자동 사랑방 전 대표 김호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 노점상 정북연합회 동대문 지역에서 지역장을 맡고 있는 장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네 편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떤 이윤이나 효율을 목표로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 도시에서 밀려나게 되는, 배제되게 되는 어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네 편의 영화는. 네, 영화를 한 편 한 편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현장별로 지금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현장이 지금 어떤 곳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각자의 어떤 입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정민구 감독님, 실제로는 지금 여기 네 분이 다 어떤 현장의 활동가이시거나 당사자이시거나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들의 제작에 참여하시기도 하셨고 주인공으로 나오시기도 한 이제 그런 영화들인데요. 지금 이 정민구 활동가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편의 이 지원주택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좀 몇 편의 다른 영화들도 제작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주택 사람들 어떻게 제작을 하시게 됐고, 지금 지원주택 상황은 어떤지, 서울시의 탈시설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21년 4월 30일자로 시설 하나가 폐쇄가 되는데 그 시설이 좀 특이한 과정으로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시설이 잘 폐쇄가 되지도 않지만 폐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떤 문제, 인권적인 어떤 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폐쇄가 되거나 이런 방법이었을 텐데
그 김포에 있는 향유의 집이라는 시설은 그 법인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폐쇄하고 그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장애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법인으로 역할을 탈바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사건이잖아요. 대한민국 최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기록한 영화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까지를 이제 그 영화에서 담았는데, 이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영화의 후속편으로 그 지원주택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을, 일상을 세 분의 주인공을 통해서 좀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 그 지원주택이라고 하면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에게, 장애인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홈리스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 분들에게 그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이제 집을 아주 싼 가격에 월세를 주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많은 서비스들이 필요하잖아요. 활동지원 서비스서부터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서비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주택이 지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세 분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분 빼고 두 분은 사실 중증의 장애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의 장애인들은 그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탈시설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41년까지 한 20년에 걸쳐서 그 지금 시설에 살고 있는 약 28,0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다 시설 밖으로, 동네로 나올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계획이 이 탈시설 로드맵인데요. 여기서 한 2,000명 정도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 2,000명은 그럼 어디로 가냐? 그냥 계속 시설에 살아야 된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시설에 살아야 하는 2,000명이 그 최중증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주택이 아니라면 아까 나왔던 그 지원님, 좀 다리 걷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누워서 침대에서만 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는 평생을 시설에서만 살아야 됐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지원주택으로 나와서 무엇들이 변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최중증 장애인들도 나와서 사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원주택에서 나오면은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고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더 특별한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니까 시설보다는 개인별 서비스가 가능한 지원주택으로 나와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원주택 제도들이 그럼 전국에 있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쪽을 예를 들면은 잘 싸우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뭐 서울이나 뭐 대구나 뭐 이렇게 경기 쪽이나 이렇게 좀 잘 싸우는 장애 당사자분들이 투쟁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지자체에는 조례로서 이 지원주택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법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어서 중앙법으로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중앙의 법으로 좀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실패를 했고, 차선으로 이제 지방 조례, 지방에서 싸워서 좀 만들어낸 지자체에서는 이 지원주택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 들어서고 나서는 계속 지금 역행하는 행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주택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지원주택을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공격하시냐면 이제 부모님들, 시설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나 종교 단체들입니다. 시설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법인이 종교 법인이기 때문인데요. 이분들, 종교 법인은 그렇다 치고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하려고 하면 말이 참 되게 길어지는데,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말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 지원주택이 필요하다라고는 동의 다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제 당장 시설에서 나가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탈시설에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하고 오세훈이 이제 짝짝꿍이 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요. 지원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제재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시설에서 나와서 지원주택으로 가서 얼마나 더 행복해졌습니까? 뭐 이런 조사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얼마나 더 좋아졌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제 조사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대부분 연령대들이 되게 높으세요. 60대, 70대 이런 분들이셔서 사실 건강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질문들은 사실 좀 맥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좀 예산들을 깎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 장애계에서도 이런 지원주택들을 더 확대하고 지켜내 나가기 위해서 네, 열심히 싸우고 있다. 네, 현황은 그렇습니다. 네, 지원주택이나 이제 탈출사는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너무 막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여서 핵심만 잘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주택이 뭐 말하자면 임대주택의 어떤 의료 서비스, 주거 서비스 이러한 어떤 서비스들이 결합된 형태로 당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이라면 지금 동자동 같은 경우도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아까 봤던 영화 꽃 심고 빚이라는 주민을 존중하라라고 했던 그 영화에서도 바로 그러한 요구들이 담긴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공공개발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영화 속에서는 2021년, 22년 뭐 그때 이야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오고 나서 뭐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자동 공공주택 개발은 21년도 2월 5일 날 발표됐어요. 정부에서 영등포 쪽방 공공개발 발표한 지 한 1년 만에 동자동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하고 나서는 참 아닌 게 아니라 동자동 사람들이 살팔 났었지요. 그때는 대환영이 있었고 이제 우리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만한 데 사는구나 하고 내 집까지 보는 것이 꿈이니까 내 집을 가질 수 있으니까 참 들떠했었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려워진다 하고 뭐 어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발표가 안 나요. 원래 2021년도에 이 지역 지구 지정을 하고 2022년에 이제 땅 사들이고 이렇게 해서 2023년 이제 이렇게 철거하고 2024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2025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25년도가 얼마 안 남았죠. 뭐 날짜로 아마 100일도 안 남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지금 진행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없이 싸웠죠. 세종시 국토부에 가서 싸우고 청사, 종합청사도 갔었고 국회도 가고 청와대 앞에도 가고 지금은 이제 용산 집무실에 가서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해도 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핑계가 뭐냐 하면 집주인들 어느 정도 이렇게 승낙을 해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전에는 이런 국가 개발은 무조건 밀어붙였잖아요, 막. 근데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밀어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정부에서 사실 밀어붙이면은 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안 밀어붙여도 어느 정도만 밀어붙이면은 이게 되는데 아예 그냥 나몰라라 하고 손놓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자기들은 집이 있고 편하게 살지만은 우리 실정은 모르거든요. 자기 집 아니니까 내일 아니니까 손 놓고 있는 거죠. 자기 일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밟았고 나섰겠죠. 이렇게 무관심 속에 지금 4년이 다 되도록 지금 이렇게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지구지정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실정으로는 민간 개발하는 쪽에서는 뭐
전에는 또 활발하게 움직이더니만 요즘은 또 조용해요. 어떻게 뭐 비밀리에 움직이는지는 몰라도 뭐 사무실도 차려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답답한 것은 그래요. 이 민간 개발을 한다고 하면 민간 개발에서 이득이 나오면 하는데 동자동 같은 경우는 이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동자동 쪽방은 전국적으로 최대 쪽방인데 그곳이 1150세대 살았어요. 근데 지금 줄어가지고 85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300여 세대가 줄었지요. 그것이 왜 줄었느냐 하면은 집주인들이 내보내고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다 내보내버려요. 막.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빈쪽방 들어오면 전입신고를 안 받아줘요. 이 전입신고를 안 받아주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이건 어디나 이사를 하면은 15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입신고를 하라고는 해놓고 전입신고를 안 받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한 질문을 하나를 드렸는데 너무 많은 걸 제가 후속으로 드릴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말씀 중에서는 빨리 계획했던 공공개발을 빨리 속도를 내서 해라라는 요구가 하나 있으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공공개발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동자동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공공개발의 형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집은 어땠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동자동이 뭐 일종의 좀 공동체들이 좀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좀 네. 사이좋게 지내시고 마을 일도 같이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다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동자동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공공개발의 형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근데 동자동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은 임대주택 지어서 이제 들어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거죠. 근데 동자동의 주민들은 특별히 뭐 해달라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자동은 18제곱미터로 다른 지역보다는 또 커요. 임대주택 저희가 1인 가구가 29제곱미터 이하거든요. 18제곱미터면은 그만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지역 개발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커요. 근데 이제 내가 자꾸 요구하고 신청해달라 하는 것은 20제곱미터 넘게 해더라. 18제곱미터 너무 적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해달라. 이런. 내가 주장하고 이제 지금 요구하는 거지요. 네네네. 그래서 주인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쪽방에서 쪽방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쪽방을 떠나서 내가 널찍한 곳에서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내 집에 들어가서 좀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거죠. 주방과 화장실 이런 거 다 있고 거실 창고까지 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18제곱미터 하면은 좀 적어요. 알고 보면은 네. 이것저것 들어가고 나면. 네네. 그래서 이제 20제곱미터를 넘게 해줘라 하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대수가 850세대로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대수가 좀 줄었으니까 그러면 좀 넓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빨리 지구 지정을 해서 자꾸 동자동 주민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 나이 먹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1년이면 30여 번 이렇게 이상 돌아가시는데 이거 발표되고 나서 한 100여 분 이상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0여 분 돌아가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타 지역으로 또 이렇게 또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빨리빨리 해줘서 좀
그 집에 좀 들어가서 살아보고 죽든지 하게끔 해줘라 하는 네. 것이 이게 이제 네. 요구죠. 네. 빨리 좀 해줘라. 그런데 네.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네, 이것이 이제 답답한 거죠. 네네네. 그 지원주택 사람들은 장애인, 중증장애인들도 시설이 아니라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이고 이 그 주민을 존중하라의 이 경제적 주민분들도 이제 쪽방이 아니라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집,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살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편은 이제 정말 이제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인데요. 일단은 그 화목한 서울역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저는 이 홈리스를 다룬 영화 중에 이렇게 정말 새로운 형식과 재미가 있는 영화를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공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홈리스 강제 퇴거 이러면은 서울 역사내에서 강제 퇴거 되는 것만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역사내뿐만이 아니라 역사 주변의 어떤 공공 공간들에서 이제 쫓겨나는 어떤 상황들을 좀 연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떠세요? 상황은 좀 어떤가요, 로즈마리님? 이제 우리가 한 2년에 일주일에 2번씩 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몇 차까지 했는데 이제 하면서 많은 이제 회의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그 지하 보도에서 그렇게 빨간 조끼를 입고 홈리스행동 그거를 이렇게 시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청 앞에서도 또 이제 매일 11시 반, 12시 반까지 1시간 그렇게 이제 월화수 뭐 그렇게 시위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불안했었죠. 왜냐하면 이동해라. 자기네가 10시까지 영업을 서울 스퀘어가 10시까지 영업을 하면 뭐 미국 바이어인지 뭐가 지나가고 하면 그거 보기에 뭐 안 좋고 여러 가지 막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11시에 가서 앉든지 하라. 이제 그렇게 하고 막 강력하게 이동하라고 많은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주 2번씩 화요일 목요일 날 2시간씩 저녁 8시 10시까지 섰는데 우리가 이제 서 있으면은 막 사진을 찍어요. 거기에 그 경비 보안 애들이 와서 막 사진을 찍고 왔다 갔다 이렇게 살피면서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쓰면서는 경비들이 사진을 찍거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살피고 다녔지만은 그래도 조금 거기 있는 지내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 마음을 놓고 우리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앉아 있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힘이 됐었고 그들도 처음에는 막 강력하게 했지만은 그전에는 그냥 사진이나 찍고 별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되고 막 하니까 늘 그 당사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하냐고 그러면서 좀 더 하면 좋은데 이렇게 그런 얘기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처음에는 쫄았지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듣고 하니까 여기는 뭐 어디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서울시켜 그 사적인 것이 그런 거는 안 된다. 먼저 그런 것도 배워서 우리가 힘을 얻었고 또 특히 또 힘을 얻은 거는 또 김호태 전 대표님이 그 서울역 하여튼 어디든지 그 도로가 있잖아요. 차 다니는 도로 무슨 그 길 다니고 거기는 그 밑에 있는 거는 다 그거는 공공의 장소라고 하는 거죠. 공공이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상당히 정말 힘이 있고 이런 것도 좀 그이들한테 좀 전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자기도 편이 되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도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렇게 큰 제재를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공공장소가 사실은 모두가 다 머물 수 있고 모두가 편안하게
뭐 그 안에 그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 공공장소라는 이유로 어떤 것들을 제재하거나 쫓아내는 어떤 이유로 공공장소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장현이 지하철 투쟁을 할 때에도 보통 하는 말이 여기 공공장소인데 니네가 여기서 왜 시위를 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냐 이런 식의 어떤 이유로 근거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못하게 막 막는 어떤 근거로서 작용을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공장소인데 여기서 왜 뭘 먹냐 공공장소인데 왜 여기 앉아있냐 이런 식의 어떤 마치 그것이 되게 큰 어떤 이유인 것이냐 이렇게 든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노점상 분들도 사실은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지금 아까 영상 속에 주황색 조끼를 입고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딱 일주일 됐어요. 저번 주에도 행정대집행을 2시에 또 해서 마차 4사람 거를 또 강탈해 가고 이필영 구청장이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는 신고를 해도요 경찰이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날도 일주일 전에도 제가 금요일 날도 새벽 3시에 경찰을 불렀어요. 우리 물건 다 잃어버린 사람들 구청이 다 가져갔으니까 물건 좀 찾아주라. 경찰이 왔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왔는데 누가 가져갔냐? 우리 누가 가져간지 알잖아요. 동대문 구청에서 우리 물건을 다 가져갔다. 뭐 100만 원어치도 가져가고 200만 원어치도 가져가고 쌓여있는 것을 다 강탈이 갔다. 내 물건 좀 찾아주셔라.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행정대집행을 당한 거 구청이 가져간 거는 신고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갑니다. 우리 회원들은 2시, 3시에 바닥에 앉아서 울부짖고 있는데 그날은 또 저번에 목요일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온 날이에요. 그 비를 맞으면서 새벽 2시에 길에 앉아 있는데 경찰이 와도 그냥 갑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그 전에는 이필영 구청장이 오기 전에는 구청하고 저희가 항상 협의를 했어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길이 좀 좁고 저희가 자체정비로 구청하고 항상 자체정비로 협의를 해가지고 상생하자 그랬는데 이필영 구청장이 오기 전에 청량리에 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게 오픈이 되면서 입주가 시작되면서 2022년도 7월 달에 이필영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그게 비슷하게 맞물려서 됐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필영 구청장이 공약을 하고 쫓아낸 게 청량리 굴다리에 바포 아시죠? 바포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고층 그 청량리 아파트 주민들이 한 2,000세대 됩니다. 2,000세대. 근데 우리 노점상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나는 구청장으로서 2,000세대의 표를 갖지 200명의 노점상의 표를 안 갖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정말 제일 취약계층에 있는 바퍼. 점심때 밥을 먹으러 오는 그 바퍼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길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을 건드렸어요. 예고도 없고 계고도 없습니다. 청량리 시장 그 옆에 보면 이제 제기동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요 병동시장 그 옆에 보면 양령시장 청량리역부터 제기동까지 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 어디 동대문구 하면 여기 시장을 가봐야 된다. 해외로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노점상들이 처음에부터 그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60년, 70년 됐습니다. 노점상들이 하나씩 앉아서 자리를 잡으면서 장사를 시작해서 그 큰 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외국에서 오니까 가게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양념시장 생기고 병동시장 생기고 청량리시장, 과일시장까지 생긴 거예요. 그 주인공들을 열심히 살고 그 위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자식들 키우고 또 동대문구에서 또 이바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그만 장사를 하라고 저렇게 폭력적으로 새벽 2시, 3시 되면 강탈을 해갑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분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동대문 구청 면담을 갔다 왔는데 가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장님 마차 몇 개 주시러 오셨냐? 몇 개 없애줄 거냐? 그것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차 몇 개.
저희하고 상생할 의도가 없고, 그래서 저는 지역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동대문구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지금 연대를 해서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듭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보셨지만 무자비한, 아까 중앙세 쫓기를 입고 무자비하게 욕설을 퍼붓고 무자비하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물건이 빡해서 구청을 가게 되면 구청은 새벽 4시부터 문을 다 잠가 놓습니다.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들어가려면 서너 명이 다 잡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특사경 애들한테 저도 몇 번 잡혀서 온몸에 멍이 들고 병원도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대문구에 있는 다른 연대 단체나 또 다른 모든 이런 저희를 힘을 실어주시는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열심히 투쟁해서 싸워서 꼭 귀리에 앉아있는 저희 노점상을 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특별사법경찰, 그쵸? 근데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그냥 용역들한테 뭔가 너네 그래 너 합법적으로 이건 거 해라고 그런 거 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가 않던데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고 지금 서울시에 동대문구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2022년도 7월 달에 생겼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아까 그 주황색 입은 사람들 다 구청 공무원들이에요. 구청 공무원, 정식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7명이 이제 특별사법경찰을 이필려 구청장이 이제 법무부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법권을 준 거예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거는 저희도 몰랐는데 말 그대로 특별, 마약사범이나 정말 말도 안 듣는 그런 아주 특별히 법을 어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법경찰입니다. 그거를 공무원들한테 권을 준 거예요. 줘가지고 노점상을 없애는데 그걸 이용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중구, 서울시에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이필영 구청장이 지금 2년이 안 됐는데요. 2년 좀 넘었나요? 그랬는데 지금 동대문구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 하반기에 됐어요. 7월 달부터. 초임 구청장이 아주 특별사법 경찰을 도입해서 노점을 정비를 하니까 노점상이 싹 쓰러진다. 내가 회장으로서 너네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답니다. 너네들도 빨리빨리 특별사법 경찰을 도입을 해서 기류에서 장사하시는 노점 하는 그런 사람들 싹쓸이하고 대한민국에 노점이 서울시에 노점을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지금 중구나 저쪽 동작도 중구는 지금 특별사법경찰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점차 다른 데로 그게 다른 부로 다 지금 특별사법경찰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되게 너무 좀 갑갑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이 특별사법경찰도 그렇고 그 지하철의 지하철 보안관들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뭔가 공무수행 혹은 뭐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사적 폭력을 쓰는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런 일들이 법이라는 뭐 절차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지는 이런 폭력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좀 암담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네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한 분씩 듣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혹시 객석의 관객분들 중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혹은 이 각각의 현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뭐 아니면 감상이나 영화를 보신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쪽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승인이나 허가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지금 쪽방이나 고시원을 보면 그냥 정상적인 건축이 아니고 뭐 판자나 그 조립식 가건물로 해가지고 그냥 공간만 이렇게 형성해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그 건축물로서 주거 건축으로서 이게 승인이 나고 허가가 났는지 그 탄생의 배경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요즘에 그 전세임대를 구하고 있는데 그 1억 3천원을 서울시 기준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평수가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5평 이하. 근데 같은 금액을 지원받으면 그 더 나은 주거 공간을 뭐 30평이든 35평이든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맞을 텐데 1억 3천을 주고 그냥 평수 25평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 쪽방 여기 공공임대 지금 건축도 이 어떤 그 제한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쪽방촌이 대개 보면은 판자촌으로 이루어졌어요. 판자촌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고 뭐가 이제 건물 같은데 이런 것이 이제 쪽방촌으로 되게 이루어졌는데 서울 동자동은 아주 튼튼하게 졌어요. 예. 빌딩으로 지어가지고 그 빌딩을 갖다가 아예 1층에 쪽방으로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일반 가옥도 보통 뭐 2, 3층 이렇게 보통 3층 막 이렇게 되는 집을 지어가지고 처음부터 실지 그렇게 짓고 주택 같은데 이제 이런 데 쪽방한 것은 이제 방을 쪼개서 갈라가지고 방 하나를 갖다 2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쪽방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쪽방은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이것은 일반 개인이 자기 집을 갖다가 이제 쪽방을 만들어서 세를 받고 이렇게 만든 것이 쪽방이고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평수 제한은 지금 내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25평인지 제한은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뭐 제한된다는 것은 임대주택 돈으로 하지 않는가 싶어요. 1억 3천인가? 1억 3천까지 주지. 아마 지금 서울이나 정부에서 임대주택 주는 것이. 그럼 그 돈 가지고 얻어봐야 몇 평짜리 못 얻거든요. 내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받았었는데 도다니면서 내가 살만한 집을 못 봤어요.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못 갔거든요. 그거 뭐 가봐야 쪽방에서 쪽방으로 가려면 뭐하고 그걸 얻어 갑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안 가고 있었고 좀 큰 곳에 내가 이제 얻어가지고 이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주는 그거 임대주택 아니고 개인 저기로 이제 갔거든요. 그런 것은 서울이나 정부에서 이걸 어느 정도 뭐 제한을 두고 하는 것까지는 몰라요, 내가. 왜냐하면 그걸 안 당해봤으니까. 그걸 당해봐야 알지. 그런 건 모르고. 내가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임대 예조를 이제 정부에서 주잖아요. 지금 주거비랑 해가지고 34만 원까지 지금 올해 나올 거야, 아마. 그 일반 가옥주들한테 자꾸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보태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급자들이나 아니면은 되게 한 사람들한테 주거비를 주려면 그냥 그들에게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 집으로도 살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거비라고 명목을 지어가지고 이걸 그냥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이게 20만 원, 10만 원 하던 집이 돈이 올라가는 게 그걸 주는 걸 알고 무조건 올려버려요. 그게 뭐 평수 한 평 반 뭐 이런 거 지금 10만 원, 15만 원 하던 것이 지금 30만 원이 넘어가니까 참 알짜배기 부자 되는 거지요. 그런 나라는 착 보태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없애고 주거비를 주려면은 그냥 생계대에다 보태서 줘라. 없는 사람들은 자꾸 뺏어가고 있는 사람한테다 자꾸 보태주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내가 바람입니다. 네네. 그 집 있는 사람들, 가옥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는 사람들 배불리지 말고 없는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질문. 예.
특별사법 경찰은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단속도 할 수 있고 누구를 잡을 수도 있고 저희한테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고 신분증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현장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말안 들으면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협박입니다. 말 안 들으면 이거 빨리 치우지 않으면 현장 체포하겠다. 다음 말일까지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원들은 지금 사실 과태료를 지금 나온 회원들이 한 8명 있습니다. 뭐 90만 원,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과태료를 물고 있는 또 회원들도 있고요. 거기다 가압류까지 합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경찰하고 똑같고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야밤에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경찰이라도 낮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해가 진 다음에 7시, 저녁 7시부터 아침 5시, 6시까지 그 사이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어저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새벽에 그 불법 대집행, 행정대집행을 당해서 행정대집행은 사실 아까도 잠깐 영상에서 나왔지만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밤에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구청이나 경찰에 가서 동대문 경찰에 가서 말을 해도 자기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을 행정대집행 영장이 있으려면요 법원에 가서 영장을 청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행정대집행이. 근데 그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오는데 저희가 경찰을 불러도 저희 민원을 안 받아줘요. 신고도. 그게 이필령 국정원 출신이 큰 빽이겠죠. 동대문 경찰과 경찰서와 동대문 구청은 같은 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도 저희가 이거를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지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예, 저도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권력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매뉴얼과 교육과 훈련들을 거치고서 그런 것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매뉴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들을수록 저도 많이 화가 나네요. 네. 혹시 또 좀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여기가 이제 영화제 자리이고 물론 이제 각자의 현장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영화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제작에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수 있는데 우리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본 이야기 말고 우리 현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꼭 같이 한번 영화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그런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 영화를 상영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소감들도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오래 참은 정민구 감독님, 정민구 활동가부터 네,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은 활동을 좀 쉬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데 사실 일상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투쟁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을 앞으로 또 다른 곳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곳에서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좀 장애운동판에 10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좀 들었던 생각들은 이 얘기들이 장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누군가는 중증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시설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방치해두는 존재가 있다라는 건 그걸 이제 국가가 행하는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장애인이건 집이 없는 사람이건 뭐 돈이 없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이렇게 좀 가둬둘 수 있는 게 되게 정당화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영역의 어떤 힘없는 사람들과의 운동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했던 단체에서도 그래서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요. 그 슬로건은 이제 모두의 탈시설이라고 했어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사실 시설공화국이잖아요. 이게 뭔가 시설을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며 적당히 문제 일으키지 않게 좀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이제 어떤 권리들을 무시당한 채 그렇게만 이제 쭉 이 시설의 역사들로 꾸려져 왔던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은 모두의 탈시설, 대한민국은 시설공화국에 대한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영화로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장우영 감독님이나 이렇게 훌륭하신 감독님이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오늘 사실 제가 장애판에만 있다 보면 안목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장애 쪽으로만 생각이 가고, 사실 다른 영역은 잘 고민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노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주거 쪽방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홈리스 분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식견이 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고민들을 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주마리님. 글쎄, 저는 하여튼간에 이게 쭉 다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거는 정말 죽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울타리가 되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쫓겨남,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그 삶을 터전이라고 해갖고 하는 그 벌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노점에서 한 것도 저도 좀 봤는데, 여기다 완장인가 자고 노점 탁 해서 막 실어가면 뭐 옛날에 15만 원 주고 구청에서 그걸 찾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고, 누가 망을 보든지 그 단속이 뜰까 봐서. 그런 거는 쫓겨나서 또 가져가도 찾아야 되고 걱정 하면서도 오지 않나 걱정. 또 쪽방 사람도 저도 약간의 그걸 좀 알겠는데 그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안정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쫓겨남 이동 막 같이 내내 정들었던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기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불안하고 이것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 그러고 또 홈리스들도 마찬가지죠. 어디만 있기만 하면 뭐 냄새가 난다나 보기가 싫다고 그런다나 뭐 그 눈에 가신지 그냥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그냥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쫓겨남이 항상 다 있는 건데, 이거는 저 아까 그 쪽방에 그 그림 그리는 정땡땡님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죽어는 건강이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건강 직결되고 거기에서 집하고 딱 한 건데, 이 어머니들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정말 집이 없어 이렇게 쫓겨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정말 주거권 그거를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힘을 실어주고 잘 주장해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영화 오늘 좀 잘 봤고요. 그래 정말 맨날 그 홈리스도 가라고 하고 쫓겨가고 그래서 항상 불안한데, 정말 살 수 있는 집, 집다운 집, 그 주거권이 다 이렇게 실현돼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뭐 이 노점상이나 이 홈리스나 공권력으로 많이 제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권력보다 민간 이런 업체 이런 곳에서 많이 현재 사회에서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참 단단해가는 세대에 공권력도 아닌 민간 업체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단속을 하고 쫓아내고 이런 것이 사실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약자와의 동행이거든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해놓고 이 동대문구청이나 이런 데서로 이거 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했으면 그 약자들을 같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그걸 방관하고 그냥 잘한다고 참 득점이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서울시 의장이나 한동훈 대표나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하면서 행실은 하는 것을 보면 약자와의 동행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동자동이나 뭐 어디나 뭐 이 지금 쪽방촌에는 거의가 사회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거든요. 다 그런 데서 주는 거고 먹을 거 뭐 이런 거 많이면은 이 필요한 가정용품 또는 이 목욕비 뭐 이런 거 지금 다 기업체에서 주는 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세훈이가 동자동에 와갖고 너 거기 뭐 원기천군가 뭔가를 딱 짓더니만은 아예 약자와의 동행하면서 거기서부터 자기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기는 저 약자와의 동행에 이거 자기가 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주는 게 있어야 약자와 동행이니 뭐니 뭐 자기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저 서울역 쪽방 통해 가지고 원기창고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주는 것 마냥 약자 동행을 오도하는 거죠. 맞아. 아주 그걸로 도배를 해버리고 그걸로 선전을 하고 자기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한동훈이까지 불러가지고 약자와의 동행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거든요. 지금 이거 다들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면 약자와의 동행을 뭘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한 것 마냥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와서 사진 찍고 점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다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오도를 하고 우리 쪽방 주민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 권력에다가 보태려고 하는 자기 권력을 남용하려는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다른 데도 선전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오세훈이가 하는 짓이 이렇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 자기가 하는 것 마냥 약자와 동행이라 하면서 그냥 방송이고 뭐 전부 다 떠들어대고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좀 건전시키도록 오세훈이 좀 때려 눕힙시다 좀. 네, 여기입니다. 네, 네. 아니 제가 마무리 멘트로 하려고 이렇게 놔뒀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살짝 마무리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좀 얘기하시는 동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에서 세 분이 뭐 장애인, 홈리스, 쪽방촌 그리고 우리 노점상 네 분 이야기를 네 단체 이야기를 너무 영화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떤 뭐 권력과 이익이나 어떤 자기들 개인적인 그런 이윤에 의해서 우리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의 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앞으로 영화를 뭐 내년에 또 만드신다면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제 영화를 한번 더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쪽에 오면은 가장 주제거리가 좀 많거든요. 그것도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뵈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우리 노점상은 제목이 길이라고 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길은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주머니에 조금 뭐 부유층도 다닐 수 있고요. 우리 뭐 빈민층도 다닐 수 있고
누구나 길을 다니면서 시장도 다닐 수 있고 백화점도 갈 수 있고 집도 갈 수 있고 길 위에서 장사하는 거는 우리는 좀 부끄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당당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동대문구에서 그게 몰아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저희는 더 열심히 살 거고요. 길 위에서도 당당하게 열심히 장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이렇게 삶으로 증명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서로를 좀 알고 같이 싸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빈곤 영화제가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단편 섹션 구출하라 영화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